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사상 최대 뉴스 관련된 소식하고 대한민국 현재 부채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현실은 얼마나 낮은지, 또 그리고 그 부채에 따른 그 연체율도 얼마나 낮은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면 뉴스를 이제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봐보시면 기자들은 좀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항상 어째 한쪽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도 돈벌이의 대상이죠.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다. 사상 최대가 되니까 너네들 잘못 대출했다가는 작살나고 개망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이러한 가계부채의 사상 최대다. 이런 뉴스는 매 분기마다 나오고 있고요. 매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막 개박살 날 것처럼 그러한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기자들은 그렇게 할까요? 요렇게 기자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한 번이라도 클릭 수가 많이 나오고, 자극적이고, 그렇게 해야 신문 부수도 팔리고, 또 그렇게 해야 클릭 수가 높아져서 한 번이라도 클릭해서 기사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나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받아야 될까 고민도 하고, 이거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엠바고, 현재 정부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줄이고 싶으니까 이렇게 좀 보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오는 거, 그거에 따른 거 착실하게 기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지금 2020년 8월 24일자 났잖는데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1805조 또 사상 최대. 근데 이 사상 최대는 2021년 1분기 말에도 사상 최대고요. 2020년에도 사상 최대고 2019년에도 사상 최대고 계속해서 부채는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부채. 근데 이거 특징이 하나 있죠. 이 친구들 절대 자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기치는 거죠. 이런 게 어쩌면은 진짜 뉴스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그 이면에는 가짜 뉴스인 거죠. 사실상 가짜 뉴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면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산을 안 보여줘요. 잔액이 사상 최고인 것은 맞아요. 대출이 사상 최고인 것은. 그러나 자산도 사상 최고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구당 부채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체율은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은 보여주지 않고 이 가계 부채 총액만 보여주고 매 분기당, 매 년도마다 가계 부채가 최대예요. 그래서 곧 부도나요. 개 망할 수 있어요. 너네들 아파트 사면 싹 망할 수 있다. 영끌 했다가 너네들 개박살 난다. 너네 가족들 개박살 나고 거지 돼서 있다. 이런 걸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이런 기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한번 봐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기사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가계 부채 급증 불구, 기재부 가계 부채 관리 자체 평가 다소 우수. 요렇게 이제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막 욕하는 기사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건전하게 관리했다라는 것은 기사 내용으로 쭉 보시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쭉 다 보기보다는 또 이거 신문사잖아요. 신문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또 신문사 또 못 믿잖아요. 내 편인 신문사만 믿지. 여러분 똑같잖아요. 나 성향이 좌성향이야. 그러면 한겨레 신문, 요즘 한겨레 신문은 오보 오지게 내고 있죠. 경향신문 오보 오지게 내고 있고 가짜 뉴스 오보 오지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문짝 만화 사과 내기도 하고 있죠. 그것도 물론 또 성향이 나는 좀 우파적인 성향이, 그러나 막 조선일보나 예를 들어서 이쪽 신문 또 오지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된다 그래요. 한겨레 신문도 보고, 예를 들어 중앙일보도 보고, 조선일보도 보고, 양쪽 다 보시라. 그리고 또 유튜브도 여러분 보시면 양쪽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성향이
좌쪽이면 좌쪽 것을 더 많이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좌쪽 것만 보면 여러분이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우쪽 것도 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우쪽 성향이시면 또 일방적으로 우쪽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좌쪽 것도 보시라. 근데 좌쪽 우쪽 것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뭐다? 데이터 숫자. 데이터 숫자도 있잖아요. 한쪽 기관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기관 것을 보고 참조 스스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재산을 배팅하는데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이게 발표한 건데 여기는 지금 가계대출 비율이네. 가계대출면 비웠더니 26%, 뭐 28% 조금씩 30% 증가하고 있죠. 은행 총량입니다. 은행 총량. 요 데이터는 뭐 가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요것은 그 대한민국 전체 부채 비율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부채 비율, 뭐 이거 할부리스 비율, 그다음에 뭐 기술 비율, 기업 대출 비율, 뭐 이런 거 그냥 차지하는 비율인 거니까요. 가계 대출이 한 뭐 30%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재부 발표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좋은 거, 우리 대한민국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 뭐 이것만큼 정확한 자료가 있겠어요? 여러분 국가기관을 좀 어느 정도는 물론 국가기관도 좀 마사지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국가기관이 제출한 자료 한번 봐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이 제출한 건데요. 지금 금감원에서 이게 지금 2021년 거를 제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찾으려고 했는데 2021년 거는 아직 2021년 다 가지 않아서 발표가 되지 않았고 20년 거 최근 것만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20년치 자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이게 한국은행 사이트, 금감원 사이트인가요?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국내은행 2021년 6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봐봤습니다. 연체율이 얼마나 낮은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021년 6월 말 금감원 자료입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25%입니다. 전월말 0.32%, 대비 0.06, 더 하락했습니다. 0.25%면 이거 얼마나 낮은 숫자입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게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은 계속해서 뭐 잘하고 있죠. 그러면 대기업도 잘하고 있고 중견기업 잘하고 있고 지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소기업이거나 자영업자도 규모가 중급 이상이면 안 망하고요. 자영업자들도 아주 열악한 자영업자들만 지금 망해 나가고 있죠. 그 자영업자들이 막에 나가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막 자살한 뉴스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관련돼서. 근데 코로나 관련돼도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 버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다른 데서 또 뭐 뉴스라든지 자극적인 뉴스로 자영업자들 자살하고 어찌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 통계는 봐보세요. 통계는 뭐다? 0.25%, 0.06%. 엄청났습니다. 6월 중 원화대출 연체비율 변동폭이 0.12, 뭐 0.09, 20년 6월에 0.09, 21년 6월에 0.06. 봐보십시오. 신규 연체 발생이 0.8조 원 전월 대비 0.2조 원 감소하고 있고요. 연체 채권 종류 규모 21조, 전월 대비 증가 1.3%. 그래서 지금 봐보시면 이게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은 자 2018년 우리가 이게 2018년 0.42, 0.4, 0.62 계속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 그래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이게 아파트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부채 비율을 엄청나게 일으켰습니다. 부채 비율이 연체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0.36, 0.38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상 계속해서 지금 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뭐 18년부터 19년, 21년 6월까지 0.25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별 현황도 보시면 기업대출도 지금 봐보면 21년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32, 전월 말 0.42 대비 0.09 하락. 전반적으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중소법인도 계속해서 연체율 하락하고 있고요. 개인사업자 대출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가계대출도 연체율이 0. 계속해서 하락하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0.11, 0.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연체율 계속해서 하락. 여기 쭉 보시면 기업대출, 대기업 쭉쭉쭉쭉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면이 있죠.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그래프선이 지금 봐보면 기업 대출도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하락선을 보이고 있죠. 대기업도 지금 굴곡이 심하긴 하지만 하락선을 보이고 있죠. 중소기업도 하락선을 보이고 있죠. 중소법인도 하락선을 보이고 있죠. 개인사업자 하락선 보이고 있죠. 가계대출 하락선 보이고 있죠. 주택담보대출 하락선 보이고 있죠. 가계신용대출 하락선 보이고 있습니다. 원화대출 하락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다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느낀 거죠? 내 사업이 망하고 뭐 한 사람 코로나 때문에 망했는데도 그 망한 와중에도 결론은 뭐다? 본인 능력이 역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되셨습니까? 근데도 지금 모든 대기업도 연체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17년부터 지금 21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지금 그 기업 대출 떨어지고 있고요. 다 떨어지고 있죠. 개인사업자도 다 떨어지고, 가계대출도 쭉쭉 담보대출도 연체율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주변에서는 죽겠다고 하고. 그래도 물론 기존에 이제 벌어놓은 돈으로 뭐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은 못 벌어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양적 질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이미 돈을 많이 벌어놨어. 그래서 그걸 좀 까먹고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대출이 있는 것을 연체를 내거나 경매를 날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나주혁신도시에서도 계속 경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이게 토탈 양을 보면 어쩐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율이 지금 뭐 어쩐다고요?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래 최저치라는 거예요. 최저치. 코로나가 왔음에도 최저치.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이걸 이제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지금 자, 여기입니다. 이게 금감원인데 21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1년치를 한꺼번에 못하고 지금 20년, 한번 봤습니다. 자산으로 보면 4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1가구당 자산이 4억 5천 정도 되고요. 금융자산이, 이게 뭐 한 1억 정도 된가요? 그 다음에 실무자산이 3억 4천, 그 다음에 이제 금융부채가 6,500, 부채가 8천, 임대보증금 2천. 여기 평균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자산이 4억 4천이고요. 부채가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낮습니까? 금융자산이 1억이네요. 부채를 커버하고도 남죠. 순자산은 매년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2019년에 3억 5천에서 지금 현재 3억 6천으로 증가했네요. 가구당 소득도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죠. 물론 가구당 소비 비추도 증가하고 있고요. 처분 가능 소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진위계수도 뭐 이렇게 하고 소득 5분이 여기 보고요. 가장 제가 이제 여러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대한민국의 그 가구당 아까 총 자산 비율 중에 있잖아요. 총 자산이 한 4억 5천 정도 되잖아요. 이 비율에서 대한민국이 그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엄청 건전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전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부채 비율이 40%를 안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40%를 안 넘고요. 우리가 가계자산이 20%를 안 넘습니다. 18%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쭉 저기 나중에 아래 통계표를 보시면 통계가 뭐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컴퓨터가 제가 화면이 너무 커서 지금 늦게 나타난 게 좀 흠이네요. 자, 그렇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부도 날 거라고 봅니까? 삼성전자가 부도 날 건데 삼성전자보다 2배나 더 강한 자산 건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가 부채 비율이 20%를 안 넘는다. 내 재산이 4억인데 계산하기 쉽게 있잖아요. 내 재산이 4억인데 부채가 20%를 안 넘으면
10% 하면 얼마죠? 4천만 원. 한 8천만 원이잖아요. 부채가 8천만 원이 안 넘는다는 거예요. 이걸 커버 못 하겠냐. 금융 자산만 해도 1억이 넘는데. 평균치라는 거죠, 서로.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제 말은 이런 부채, 사상 최고 부채 비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진다? 부채가 뭐 경매로 쏟아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이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자료를 나중에 요 자료를 한번 금감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치연금 순자산 증가한 거 보여지죠? 부채 비율이 이렇게 되어지고요. 소득이 한 5천, 이게 가처분 소득 뭐 이렇게 뭐 나와지네요. 부채가 7천, 맞죠? 제 말이. 대략 한 자산이 4천인데 부채가 8천만 원이니까 대략 한 20%란 말이에요. 가구당 이 정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구들은 내가 자산이 아파트가 어떤 사람은 이제 가구당 막 주식도 1억씩 투자한 사람이 있고 아파트가 3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파트 3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2억이어 가지고 부채 비율이 막 66% 이렇게 나온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비율이 극히 적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돈을 소득이 처분 가속 소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소득으로 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처음에 빚내서 산 다음에 계속해서 떨어뜨리잖아요. 한 5년만 지나도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아파트 앞에서도 장사가 잘 되냐면 제가 부동산을 해보는데 지금 나주역 신도시로 비교해보면 이게 중흥이나 뭐 대강 영무 이렇게 대방 아파트 앞에 있는 이지 아파트 앞에서 장사가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영 아파트를 사셨고 부채 비율을 많이 끼고 사잖아요. 60% 70% 부채 비율을 끼고 있는데 이게 한 5년에서 한 10년만 돼도 부채 비율이 이제 뭐냐면 60에서 70이 된 게 얼마에 막 떨어진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소득이 증가도 했고 또 나중에 5, 6, 7년 되면 소득도 증가하는데 부채 비율은 떨어졌어요. 그래도 또 아파트 가격은 올랐어요. 그럼 소비가 여력이 커져. 소비가 여력이 커지면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됩니다. 소득 5분위나 가구당 순자산 보유율 점유율이 뭐 나오네요. 이거 1분위 아시죠? 1분위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고 5분위가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옵니다. 순자산 보유액. 이게 1분위가 1억 1천만 원인가요? 1억 1,535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2019년에. 그리고 5분위가 약 한 8억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보통 한 3분위 많이시죠? 3분위. 3분위가 약 3억대 정도 되신 것 같네요. 3분위. 순자산이랍니다. 뭐 부채를 뺀 비율 말한 거겠죠.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가구주가 50대인 경우 4억, 자영업자인 경우가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는데요. 통계는 말해주죠. 자영업자가 그래도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여기 지금 현재 순자산이 3분위도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50대인 가구주, 50대라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연령으로 안 되고 가구부로만 나와졌으니까요. 어쨌든 또 이게 지금 조금은 그러네요. 50대만 해서 하니까 50대가 아무래도 자산을 많이 모아놨을 거니까요. 가구별로 보면 30대 2020년 한 2억 정도 되네요. 순자산. 40대가 한 4억이 좀 못 되죠. 50대가 딱 4억 되네요. 50대가 4억인데 자영업자가 평균 5천만 원 더 많네요. 자, 이렇습니다. 자산 규모와 운영 쭉 나오고 대한민국이 의외로 자산이 많지는 않죠. 자산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숫자 통계도 보시다시피 우리 숫자 통계가 여기가 보시면 요 숫자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법인을 차려서 법인으로 특히 중소기업, 소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이렇게 자산을
그 증가시키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평균 자산이지만 평균 자산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퍼센트율은 엄청 올라갈 거예요. 여기 제가 봤을 때 대충 계산하면은 이 통계의 돈 많은 사람들의 비율을 한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게 표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찾기가 다 좀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였다? 핵심 내용이 대한민국 자산이 평균 한 4억 되는데 자산이 부채 비율이 가구당 부채 비율이 20%가 안 넘는다는 사실, 그리고 가계 부채 연체율이 이 코로나 사태로 어마어마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쩐다 실제로는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 지금 뭐 사상 최대로 몇천조 원이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곧 부도 날 수 있어요. 그럴 일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럴 일 절대 없어.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파트 투자하시라.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절대 대한민국 안전한 국가입니다. 안전한 국가. 대한민국 아주 건전하고 아주 안전한, 부채 비율이 몇천억이다, 몇천조 원이다 해가지고 그런 금액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핵심 강의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